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저희 아들은 읽기는 곧잘 하는 편이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쓰기는 더 싫어합니다. 연필을 쥐어주면요,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고요. 순서에 맞게 한글에 획을 긋는 것도 힘들어해서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문자를 그림처럼 그리는 듯 따라 쓰는데요. 아들과 집에서 글쓰기 연습을 해보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내 아이를 부탁해 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말 한글 읽기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입학을 하는 분위기라고요. 부모님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이의 학습 지능을 좋게 만드는 것에 가장 관심이 모이시거든요. 초등학교에서는 읽기, 쓰기, 세마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 학력을 채워가는 시기인데요. 대부분의 학습이 언어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그런 언어 능력의 발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특히나 문제를 이해하고 또 머리가 좋아지게 만들어지게 되고 또 대체로 학업의 수월성을 높여준다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한글 교육에 굉장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글 교육을 시작할 때 아이 입장에서는 좀 재미있게 접하는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은요, 숲에서 나무를 보는 방식으로 언어를 학습할 때 즐거워합니다. 음. 이야기로 시작해서 낮자로 가는 그런 방식이죠. 놀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언어 학습의 방법임을 강조드렸는데요. 우리가 글자 교육한다 이렇게 하면서 낮자로 쪼개어서 가르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억에다가 아를 붙이면 가라는 글자가 돼라고 이렇게 그 낮자로 글자를 가르치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글자를 재미없게 가르치면요, 발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어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글자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글자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글자 익히기는 글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음. 스토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부터 알게 되고요. 또 한정된 단어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이 시기에는. 네. 그래서 강아지를 좋아해서 읽기는 하는데 강, 아, 지 이 글자 따로따로의 그 음가는 잘 모르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들은 문장에서 단어로, 단어에서 낮자로, 또 그 낮자에서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글자를 깨우쳐 나가게 되기 때문에 성인 생각하는 방식의 반대로 글자를 깨우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그러면 한글 깨치기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강아지라는 글자를 먼저 예를 드렸는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강아지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숲을 먼저 보게 해 주시고요. 글 속에서 그 자기가 아는 글자를 찾아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강아지 이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래서 기억에 아를 붙여서 이 두 개가 만나면, 그리고 그 밑에 이응을 붙이게 되면 강이라는 글자가 된다는 거를 아이가 이해하고 관심을 가졌을 때 도입해 주는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하나의 글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 청각적으로 문장을 많이 먼저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에서 낮자로 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취해 주시는 거죠. 어허. 그리고 사연에는 한글은 읽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어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아동들을 많이 보시나요? 네. 저희 딸아이를 기를 때도 그랬고요. 아, 그러니까 친구 이름이 소연이라서 소자는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다음 글자는 모르겠는 거죠. 아하. 그런데 인제 길거리에 소화전 이렇게 써 있으면 "소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음. 합니다. 네. 글자를 읽기는 하는데 또 소리 내어서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모두 다 파악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혼자 글을 읽을 수 있어도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글자
그 습득에 있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요. 읽어주기, 또 제가 함께 읽기라는 말씀 여러 번 네. 드렸는데 함께 읽기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겠어요. 그래서 읽고 쓰기를 너무 성급하게 막 그 달려가기보다는요. 되도록 많이 들려주고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문장을 이해하고 문맥을 파악하게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스토리 중심으로 언어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맥락이거든요. 그래야만 아이가 말도 잘하고 글 읽기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쓰기에 유능함을 보이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해야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미취학 아동들의 읽고 쓰는 능력은 나이별로는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보통 이제 유아 단계를요, 영유아 이렇게 구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아 단계에서는 읽고 쓰기의 초기 단계가 될 수 있고요. 유아 단계 3, 4, 5세경 유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아이들은요, 3, 4세경 아이들은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의 습득에 있어서 수식어나 조사 이런 것들은 생략이 된 기본 어휘만 알고 있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과거형 문장을 조금씩 쓰기 시작을 하고요. 나, 너, 우리 이런 그 표현을 정확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5세가 넘어가게 되면 조금 복잡한 그런 그 단어로 구성된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명사보다는 동사도 좀 또 즐겨 쓸 수 있게 되고요. 약 1,500 이상 뭐 많은 경우에는 2,500개 어휘까지도 아이들은 구사하게 됩니다. 네. 게다가 간단한 단어의 의미 또 반대말 이런 것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어 발달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 속의 아이는 한글 쓰기도 힘들어한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7살이면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쓰기 교육의 적기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요. 실은 평균적인 연령으로 말씀드리긴 참 어려워요. 그 아이가 놓여 있는 상황, 그다음에 그 아이가 겪었던 선행 경험들, 그리고 주변에 놓여 있는 언어적인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개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쓰기는 더하거든요. 그래서 이 쓰기의 초기 단계, 그다음에 발전되어서 후기 단계까지 넘어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아이의 행동 특성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 말하기처럼 읽고 쓰기도 생활 경험 속에서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다양하게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를 귤에서 물을 짜니까 귤물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가 또 치약인데 치약의 상표가 브랜닥스 이렇게 써 있으면 치이야악 이렇게 4글자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자기가 유추하고 해석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단어를 창안하고 추측하고 이런 시기가 되면은 읽고 쓰기의 적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특히나 그 읽고 쓰기의 기술 발달을 좀 더 넓게 정의하면서 이 시기에 우리는 발현적 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고 자율적인 호기심에 입각해서 읽기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글자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글을 쓰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단계들을 거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자극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쓰기 발달 단계를 크게 나누면 제가 아까 초기,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요. 실은 이게 저희 그 아동 발달 학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세한 디테일한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단계를 우리가 끼적이기 혹은 극적거리기 단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때는 아이들이 뭐 물결을 극적거리기도 하고요. 마구잡이로 이렇게 선을 그리기도 합니다. 우연히 선을 그려내거든요. 네. 이럴 때 부모님들께서는요. 자유롭게 낙서할 수 있도록 큰 종이를 마련해 주신다거나 뭐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이 그 쓰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끼적이기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우연한 선을 그리다가 글자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열려있고 닫혀있는 모양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좌우 상하의 개념이 나타나거든요. 이때는요. 소근육의 발달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글자선을 만들고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그런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썼네.
글자 모양이네. 우리 소영이 이름의 글자에 나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은 좀 전이적 쓰기 단계라 그래서 기발한 것을 창안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자 모음의 방향은 틀려요. 그래서 강숙현이 아니라 정숙현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글자가 나타나는데 이때 부모님들이 그 오류를 지적을 해버립니다. 그게 어잖아. 아로 써야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흥미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류를 지적하기보다는 자석놀이 같은 걸로 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보고 소리 나는 대로 써보고 놀이처럼 하는 것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단계를 거치시게 되면 아이가 단어를 쓰는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아이들에게 그림 모아서 사전을 만들어 본다든가 뭐 메뉴판 같이 읽어 본다든가 혹은 메뉴판을 만들기 놀이도 괜찮고요. 엄마와 함께 요리하면서 레시피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쓰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문장 쓰기 단계가 나타나겠죠. 이런 문장 쓰기 단계에서는 편지 쓰기라든가 생일 카드 만들기, 초대장 만들기 뭐 이런 활동 해주시면 너무 재밌어 하겠죠. 네. 그렇다면 자녀가 정말 쓰기 학습을 할 준비가 됐는지 체크해 볼 사항도 있을까요? 네, 쓰기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실은 듣고 말하고 읽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결과가 쓰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쓰기를 베껴쓰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맥락이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겠죠. 다시는 쓰고 싶지 않고 뭐 손 아프다, 팔 아프다, 엉덩이 아프다, 뭐 간식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이때 아이들에게는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글자의 형태와 소리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문의 형태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쓰기가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로 멈춤, 사인 같은 거 같이 읽어본다든가 또 간판 같은 거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어느 동네나 가나 똑같은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맥도날드 사인이면 M자가 크게 써 있다든가 이런 사인 같은 거 구분해 보면서 그걸 써본다든가 또 각 글자의 형태와 소리 나는 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써보기 활동 같은 거 재미있어 할 것이고요. 또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문과 문장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우리가 쓰기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지어보고 노트하고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에게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험적인 쓰기, 자발적인 쓰기 계속 독려해 주시고요. 풍부한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 책상을 따로 놓아 주신다든가 다양한 굵기의 펜 같은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저희 집에는 테이프나 펀치, 뭐 인덱스 카드 뭐 이런 것들을 책상에 올려놔 주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쓰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런 활동들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 사이드로 소근육 협응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제가 한번 반찬통을 여닫는 거라든가 뭐 병뚜껑 돌리는 거 이런 거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네. 있었는데 그런 활동들 해주시면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쓰기 준비가 됐다면 가정에서 손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활동도 몇 가지 추천을 좀 해주시죠. 네, 가장 좋은 것은 어머님께서 쓰기의 모범이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가기 전에 메모지를 작성해 본다든가 구입 리스트 만들어 보시는 거죠. 또 매달 월말은 친구에게 편지 쓰기. 그래서 편지를 써보신다든가 또 이런 활동도 재밌어요. 의미 있는 베껴쓰기를 해보는 겁니다. 너에게 의미 있는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봐. 그리고 쓰시고 그걸 그대로 베껴 쓰는 활동 재미있어 하거든요. 또 초성 쓰기 같은 것도 재미있어 합니다. 초성 자음을 놓고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어휘를 써보게 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써놓은 그 작품들은요. 결과물들이죠. 이런 결과물들을 집안 곳곳에 전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뭐 냉장고에 많이 붙이시죠. 네, 네. 그다음에 함께 소리내어서 읽는 그런 활동들 좋고요. 또 가정의 곳곳에다가 사물의 명칭이라든가 장소의 이름을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화장실, 공부방, 세탁실, 세탁기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아이들과 재미있게 하려면 쓰기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주시는 거죠. 그걸 사진을 걸어두신다거나 또 사고 싶은 책의 리스트를 함께 만들어 본다거나 스토리북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뭐 이런 활동들 재미있어 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재미있게 저희 딸 아이하고 했던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 할아버지께 서울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엽서 쓰기 했던 것이 가장 추억에 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한글 교육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계신 어머님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짧게 해주실까요? 네. 얼마나 설레이실까요? 나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이. 또 예비 소집일이 이제 오늘 내일 있더라고요. 초등학년은요. 기초 지식의 습득과 동시에 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의 기초를 몸에 익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평생을 가는 자기 주도 학습이 몸에 배이게 되거든요. 스스로 또 그 공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길러냈을 때 어머님의 보람도 크시겠죠. 그렇게 하려면 실은 불안하셔 가지고 음. 잔소리를 자꾸 하시게 돼요. 네.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시고. 근데 그런 악순환을 하시게 되면 아이가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가장 먼저 잔소리를 좀 가능한 한 음. 줄여주시고요. 아이의 자존감, 자신감을 북돋아 주셔서 공부하는 습관이 스며들도록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구체적인 공부 방법 알려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고요.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노트 정리하는 방법이라든가 메모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년의 교육의 목적을 어디다 두시느냐 하는 건데요. 미래 사회의 변화 속에서 스스로 꾸준히 학습해가는 평생 학습자로서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초등학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모든 한글 교육이 접근이 된다면 그 방향성을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